가족을 위해 모든 걸 참아내고 희생했는데 돌아온 것이 가족들의 철저한 배신과 계산 속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소영은 가장 잔혹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녀의 등에 빨대를 꽂고 기생하던 흡혈귀 같은 인간들은 모든 것이 들통나자 회사 정문 앞에서 죽어버리겠다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 소영은 차갑게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줌마, 누구세요? 전 형사 범죄자는 모릅니다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강남 테헤란로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오피스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뿜어내는 서늘한 푸른 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그 빛은 강소영의 눈동자에 박혀 마치 두 개의 차가운 수수용 메스처럼 번뜩였습니다. 그때 시각은 2023년 10월 12일 새벽 2시였습니다. 소영의 검지 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마나 세게 힘을 주었는지 손끝은 핏기를 잃고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적막한 공간을 채우는 건 공기청정기의 낮은 구동음뿐이었지만 소영의 귀에는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거친 숨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심장을 거친 소나기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박동마다 전해졌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회사의 분기별 재무제표 백오피스 명세가 떠 있었습니다. 유동 자산 지출 항목 아래 눈을 의심케 하는 이체 기록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듣도 보도 못한 대부업체 계좌였고 송금을 처리한 직원의 사번은 집에서 전구 하나 갈 때도 덤말을 찾는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 이상호의 것이었습니다. 5천만 원. 무려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분기 원자재 공급업체에 보낼 선급금이었습니다. 소영은 책상 위에 놓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손바닥을 적셨고 뼈가 시릴 듯한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가슴으로 파고들었지만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마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쓰디쓴 검은 액체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차가운 액체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상호. 앙다문 잇새로 새어나온 이름 세 글자에서 비릿한 피 맛이 났습니다.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사흘 전 그 남자는 거실의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앉아 소영이 깎아준 배를 아삭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었죠. 여보, 상수 형이 요즘 많이 힘들대. 엄마가 우리 보고 좀 도와달라는데 어떡해. 그래도 하나뿐인 형인데 모른 척하면 엄마 또 밤새 알아누우실 거야. 그때 소영은 뭐라고 대답했던가요? 그녀는 주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시어머니 김복자 여사가 보내온 절임 배추 수백 포기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겉절이를 담가야 한다며 떠넘긴 일감이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고무장갑을 꼈는데도 손은 고춧가루 독이 올라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욱신거리는 등을 펴지도 못한 채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 그거 도박 빚이잖아. 이번에 갚아주면 아주버님 또 도박판 갈 거야. 우리 돈도 땅 파서 나오는 거 아니야? 회사 운영 자금이라 절대 손 못 대. 이상호는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소영은 그가 알아들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바보 천치였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편은 반성은커녕 아내 몰래 시궁창 쥐새끼처럼 회사의 살점을 떼어내 그 밑 빠진 독에 붓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소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고급 가죽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통유리창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차 키를 낚아채 성큼성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누르는 하이힐 소리가 마치 이 결혼 생활의 종말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날카롭고 급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어느 고급 아파트 단지. 새벽 3시의 현관. 전자 도어록이 띠리리리 하며 잠금 해제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 꺼진 거실에는 텔레비전만이 홀로 켜져 재방송 예능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푸르스름한 불빛 아래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든 이상호가 보였습니다. 품에는 시어머니 김복자가 제주도 효도 관광에서 사다 준 효자 아들이라는 문구가 박힌 쿠션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와 빈 맥주 캔들이 굴러다녔고 치킨 상자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테이블 위에 굳어 역겨운 노란 얼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현관에 서서 그 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게 내가 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라니? 결혼식장에서 나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던 그 남자라니. 그녀는 거침없이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얼음물 주전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이상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으악, 뭐야, 불이야? 이상호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그는 허둥지둥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서리빨 같은 표정의 강소영이라는 걸 확인하자 눈동자에 서려있던 공포는 순식간에 비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영아, 왜 이제 왔어? 놀랐잖아. 갑자기 물은 왜 5천만 원. 소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호의 정수리를 내리찍는 망치처럼 묵직했습니다. 이상호의 몸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소영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무슨 5천만 원.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사 운영 자금, 해피론 대부업체로 이체한 5천만 원 말이야. 소영은 출력해온 이체 내역서를 그의 얼굴에 패대기 쳤습니다. 종이장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이상호의 매끈한 얼굴을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상호, 그거 업무상 횡령이야. 감방 가고 싶어.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확인한 이상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털썩 무릎을 꿇더니 소영의 바짓단을 붙잡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소영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자르겠대. 엄마가 바닥에 엎드려서 비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나 아들이잖아. 또 저 레퍼토리. 소영은 속이 메스꺼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돈을 훔쳐? 내 아내 회사 목숨줄을 끊어? 소영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이상호, 우리 이혼해. 뭐라고? 찢어질 듯한 고함은 이상호가 아니라 현관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어록 소리가 다시 울리더니 언제 왔는지 시어머니 김복자가 현관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 차림인 걸 보니 찜질방이라도 다녀온 모양이었습니다. 손에는 찜질방에서 사온 맥반석 계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복자는 신발도 벗지 않고 뛰어들어와 무릎 꿇은 아들 앞을 막아서더니 소영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강소영, 너 이 천하에 몹쓸 것. 뭐? 이혼. 고작 5천만 원 때문에 내 아들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고작 5천만 원이요? 소영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눈시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피땀 흘려번 돈입니다. 직원 수백 명 월급 줄 돈이라고요. 어머니 눈에는 그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으로 보이세요? 아이고, 말하는 본새 좀 봐라. 김복자는 과장되게 허벅지를 탁 치며 허공에 대고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자가 돈 좀 만지면 눈에 뵈는 게 없다더니. 우리 상호가 너 데려갈 때 너 뭐 있었냐? 이제 사장 소리 좀 듣는다고 날개 돋쳤다 이거지? 시댁 우습게 알고 남편 무시하고 가족끼리 좀 돕고 살자는 게 그렇게 큰 죄냐? 상수는 내 아주버님이야. 상호 친형이라고. 그 불쌍한 게 죽게 생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이 독한 년. 바닥을 치며 악을 쓰는 노인을 내려다보며 소영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그녀가 5년 동안 견뎌온 지옥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 수백 장을 붙이느라 기름 냄새에 질려 헛구역질을 할 때 김복자는 딸 이상아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모양이 예쁘지 않다며 타박을 했었죠. 소영이 큰맘 먹고 최고급 한우를 사가면
김복자는 살살 녹는 부위만 골라 아들들 접시에 놔주고 소영에게는 질긴 흰줄 부위만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살찌면 안 된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더 잘하면, 더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흡혈귀들에게 진심 따위는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피가 덜 뜨겁다며 양이 적다며 불평할 뿐입니다. 어머니랑 더 말 섞고 싶지 않습니다.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상호, 내일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이 집, 내 결혼 전 자산으로 산 거야. 당장 나가줘.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 집구석에는 단 1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김복자의 곡소리와 이상호의 찌질한 애원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소영은 귀를 닫았습니다. 기계적으로 옷까지 몇 벌을 캐리어에 쑤셔 넣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지퍼를 3번이나 헛손질한 끄대야 겨우 잠글 수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침실을 나왔을 때 거실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이상호는 소파 구석에 처박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고 김복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곳을 탈출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현관 콘솔 위를 무심코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원래 검은색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우 인 법인 카드. 해외 바이어 접대와 자재 구매용으로만 쓰는 한도가 막대한 블랙 카드였습니다. 내일 일본 바이어 미팅이 있어 일부러 챙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소영의 동작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손님방 문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김복자가 자고 가려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김복자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백수 신우의 이상하에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진짜야? 이거 한도 얼마나 돼? 소영은 시선을 거두고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고 카드를 내놓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몸을 돌려 문을 열고 서울의 차가운 가을 밤 공기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카드는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편도 열차표였습니다. 가져가고 싶다면 어디 한번 마음껏 가져가 보시지. 사흘 뒤 서울 강남구 글로우인 대표이사실. 강소영은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분주하게 움직이는 테헤랄로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카드 결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징하는 짧은 진동음이 고요한 사무실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소영이 화면을 밀어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KB국민카드 해외 승인 알림. 장소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면세점. 금액 580만원. 가맹점 샤넬. 580만원. 소영은 무표정한 얼굴로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눈동자는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김복자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분명 매장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가리키며 콩글리시와 엉터리 일본어를 섞어 디스, 기부미라고 외쳤을 겁니다. 점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접해주는 그 순간 자신이 드디어 상류층 사모님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겠죠. 곧이어 휴대폰이 또 한 번 진동했습니다. 해외 승인. 장소 일본 도쿄 긴자. 금액 1200만원. 가맹점 불가리. 1200만원. 소영은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들어 법무팀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커피 심부름을 시킬 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습니다. 미끼를 물었네요. 지금부터 모든 결제 내역 기록 시작하세요. 증거는 완벽해야 합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시간, 환율 계산까지 엑셀로 정리해서 타임라인 만드세요. 그리고 일본 쪽 조사업체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매장에서 카드 긁는 CCTV 영상이나 사진 무조건 확보하라고 하세요. 수학이 넘어 김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대표님, 액수가 벌써 상당한데 일단 정지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소영은 창밖의 회색빛 하늘을 응시하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야 형량이 확 됩니다. 물론 걔네들이 5억까지 긁진 못하겠지만 감방에서 뼈가 삭을 정도로 살게 하려면 판돈을 더 키워야죠. 사게 두세요. 먹게 두고요. 그게 자기들 세상인 줄 알고 날뛰게 놔두세요. 전화를 끄는 소영은 인스타그램 앱을 켰습니다. 역시나 김복자의 계정이 업데이트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김복자, 아주버님 이상수, 시누이 이상아가 도쿄의 최고급 가이세키 요리 전문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술 작품 같은 사시미와 성게알 요리가 가득했고 그 옆에는 방금 산 샤넬과 불가리 쇼핑백이 보란듯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복자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사케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드디어 호강하네. 아들 딸 데리고 도쿄로 바람 쐬러 왔다. 그 재수 없는 집구석 떠나니 살 것 같네. 이런 게 인생이지. 샵사인 도쿄여행 샵사인 효도관광 샵사인 긴자 맛집 샵사인 액땜. 소영은 재수 없는이라는 단어를 노려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재수 없다고요? 어머니, 진짜 재수 없는 게 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상수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그린, 일명 녹색 헐크가 감겨 있었습니다. 아까 결제된 1,200만 원의 정체가 저거였군요. 이상아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채 카메라를 향해 입술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소영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2년 전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마감 때문에 전날 미리 내려가질 못하고 당일 아침에 시댁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김복자는 친척들이 다 보는 앞에서 채소 씻은 더러운 물을 소영의 발치에 확 뿌렸습니다. 돈 몇 푼 번다고 유세 떠냐? 조상님도 안 모시는 게 며느리라고. 너 같은 건 우리 이씨 집안의 수치야. 그때 소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젖은 바지를 닦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느리를 가문의 수치라며 모욕하던 그 여자가 며느리가 번 그 돈 몇 푼으로 도쿄에서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승인. 장소, 일본 도쿄 로톤기. 금액, 350만 원. 가맹점, 그랜드 하얏트 도쿄, 숙박. 또 한 건. 반나절 만에 2천만 원이 물처럼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서랍에서 검은색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남편 이상호가 빼돌린 자금 내역과 아주버님 이상수의 도박빚 차용증 사본이 들어있는 그녀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고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눈치 보는 며느리도 가정을 위해 참는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들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누적 결제 금액이 8,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들을 감옥에 쳐넣고 평생 먹은 쌀 한 톨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소영은 법무팀이 올려보낸 두툼한 증거 리포트를 훑어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은행 거래 내역, 해당 매장 사진, 그리고 김복자가 SNS에 올린 인증샷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일시, 장소, 인물, 작물.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대표님, 이제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회사 재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세무당국 소명도 복잡해집니다. 소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주거래 은행 VIP 센터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우인 대표 강소영입니다. 법인 카드 분실 신고 좀 하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즉시 동결해주세요. 사유는 도난입니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묵직한 증거 서류철을 챙겨 들고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걸쳤습니다. 가시죠, 변호사님. 강남 경찰서로. 같은 시각 일본 도쿄. 긴자의 미슐랭 3스타 스시집. 고급스러운 식초 냄새와 신선한 생선 향기가 은은하게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김복자 가족은 셰프 바로 앞 다치석에 앉아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오도로 참치 대뱃살 말이야. 진짜 입에서 살살 녹네. 이상수는 입가에 기름을 잔뜩 묻힌 채 오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소영이가 마트 마감 세일 때 사오던 초밥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그건 완전 쓰레기였어. 에이, 밥맛 떨어지게 그 재수 없는 년 얘기는 왜 해? 김복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들어가면 상호랑 확실하게 재산 분할시킬 거야. 그 회사 키운 거 우리 상호 내줘 덕 아니냐? 반은 받아내야지. 돈 받으면 우리도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자. 그 좁아터진 전셋집 지긋지긋해. 맞아, 엄마.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감상하던 이상아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여자는 좀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이번에 우리가 돈 좀 써주는 게 다 교육 차원이라니까? 이 집안 가장이 누군지 확실히 알려줘야지. 여기 계산. 김복자가 호기롭게 손을 들어 올리며 검은색 법인 카드를 원목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직원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아들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김복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식사 끝나고 에르메스 매장에 들러 스카프나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직원의 얼굴에서 영업용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난처하고 의심스러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드를 김복자에게 돌려주며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 결제가 안 됩니다. 뭐? 김복자의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그럴 리가? 이거 한도가 무제한이나 다름없는 블랙카드야. 기계 고장 아니야? 다시 긁어봐. 이미 3번이나 시도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조용히 식사하던 주변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단말기에 도난 분실 카드라고 뜹니다. 거래 정지된 카드입니다. 도난, 뭐? 김복자는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상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뭐야? 설마 그 여자가... 김복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강소영 특유의 냉기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강소영. 너 이 나쁜 년. 김복자는 여기가 고급 식당이라는 것도 잊고 악을 썼습니다. 너 카드에 무슨 짓 했어? 왜 결제가 안 돼? 우리 굶어 죽으라고 작정했냐? 우리 지금 도쿄야. 돈 없으면 어떻게 집에 가라고. 당장 카드 풀어. 빨리 안 해. 식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인 손님들이 젓가락질을 멈추고 공공장소에서 고함을 지르는 한국인 아줌마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피식하는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운 비웃음이었습니다. 아줌마, 뭐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영의 목소리는 느긋하면서도 마치 판사가 죄인에게 선고를 내리듯 위압적이었습니다. 그거 글로우인 법인 카드예요. 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법인 카드를 훔쳐서 사적으로 쓰면 업무상 횡령의 특수 절도죄인 거 아시죠? 방금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뭐라고? 김복자는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경찰. 고소. 내가 내 시어미다. 시어미를 경찰에 찔러? 시어미라뇨. 소영의 목소리가 시베리아 벌판의 칼바람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카드를 훔쳐서 나간 순간부터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에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일주일 동안 8,500만 원 쓰셨더군요. 그 정도 액수면 감옥에서 아주 알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밥값 낼 돈 없으시면 거기서 접시라도 닦으세요. 아니면 대사관에 전화해서 강제 추방해달라고 비시던가? 근데 그러면 공항 입국 게이트에서 바로 수갑 차게 되실 텐데 뭐 그게 더 편하시려나. 강소영, 너 이러면 천벌 받아. 내가 상호 엄마다.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한국 가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인터넷에 다 올릴 거야. 김복자는 콧물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발악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소영은 딱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뚜뚜뚜 하는 끊김음만이 들려왔습니다. 김복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의 눈빛은 점점 험악해졌고 옆에 있던 이상수와 이상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힘이 빠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고 액정은 거미줄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을비는 뼛속까지 시리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의자를 돌려 빗물에 번져 흐릿해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똑똑.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소영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벌써요? 네, 네이트판입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붉은색 글씨로 토커들의 선택 베스트 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 유명 뷰티 브랜드 여대표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조강 지쳐버리듯 남편 버리고 시댁 식구들 피 말려 죽이는 악녀입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억울한 시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비서에게서 태블릿을 건네받았습니다. 게시글은 이미 조회 수면만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김복자는 그 글에서 구구절절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업 초기에 시댁의 피 같은 돈을 가져가 성공하더니 이제 와서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한다고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도둑으로 몰고 해외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생활비까지 끊어버려 타국에서 객사하게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글에는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전셋집 구석에서 김치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 김복자의 연출된 사진, 그리고 소영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라 믿는 네티즌들은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와, 글로우 인 대표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미지 메이킹 소름 돋네. 진짜 독하다. 시댁 돈으로 성공해서 토사구팽? 저런 건 천벌 받아야지. 신상 털어서 매장시킵시다. 저런 흡혈귀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함. 사실이라면 진짜 인간 말종이네. 토 나온다. 소영은 그 악에 바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티끌만한 당혹감도 서려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무슨 동네 우물가인 줄 아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곳인 줄 아시냐고요?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진실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남는 법이죠. 대표님, 홍보팀에서 게시글 삭제 요청할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소영의 손가락이 매끄러운 태블릿 화면을 훑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면 우리가 찔리는 것 같잖아요. 열기가 좀 더 오르게 두세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는 잔혹하리 많지 자신만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준비해둔 그것 지금 터트리세요. 그것은 소영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긴 카드 뉴스 형태의 게시물이었습니다. 내용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첫째, 김복자 가족이 도쿄에서 흥청망청 쓴 영수증과 사진의 비교 컷이었습니다.
왼쪽에는 네이트판에 올린 돈이 없어 밥도 못 먹는다는 읍소글, 오른쪽에는 같은 날 긴자에서 1인당 수십만 원짜리 가이세키 요리를 즐기며 찍은 셀카가 나란히 배치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5년간 소영이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이었습니다. 총액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어머니 임플란트 비용, 아주버님 합의금, 추석 용돈 같은 적요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상호가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고 시인하는 녹취록 파일과 이상수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공금을 횡령했다고 쓴 자필 각서였습니다. 제목은 소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차갑게 을조렸습니다. 흡혈귀 가족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가족애입니까? 업로드하세요. 소영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비서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인터넷 세상은 잠시 숨을 죽이는가 싶더니 곧이어 아까보다 100배는 더 강력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의 반전은 언제나 그렇듯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순식간이었습니다. 소영은 커피 머신 앞으로 걸어가 얼음이 가득 든 잔에 에스프레소를 내렸습니다. 얼음이 컵 벽에 부딪히며 짤랑 하고 경쾌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고 창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빗줄기를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습니다. 화면에는 김복자라는 이름 3글자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그 이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벨소리가 저절로 멈출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벨소리가 끊기자 그녀는 그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어서 남편 이상호, 아주버님 이상수, 시누이 이상아의 번호까지 차례대로 차단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몽블랑 만년필을 집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뚜껑을 열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었던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만년필 초기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친 그녀가 서류철을 덮자 탁 하는 명쾌한 파열음이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졌고 창밖의 네온사인은 지칠 줄 모르고 깜빡이며 세상의 모든 위선과 탐욕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소영은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사이버 세상의 폭풍은 현실보다 훨씬 더 매서웠습니다. 소영이 올린 반박 게시물은 불과 30분 만에 조회수 3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의 분위기는 일방적인 비난에서 숨막히는 충격과 분노로 급반전되었습니다. 그녀를 독한 며느리라 욕하던 댓글들은 실시간으로 삭제되었고 그 자리는 김복자 가족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세상에, 영수증 좀 봐. 며느리는 회사 일로 피가 마르는데 시댁 식구들은 긴자에서 한 끼에 300만 원을 태워. 내 월급보다 많네. 증거 안 봤으면 저 할머니 악어의 눈물에 속을 뻔했네. 쫓겨나서 밥도 못 먹는다더니 가이세키 요리? 코미디가 따로 없구만. 제일 역겨운 건 남편이다. 녹취록 들어보니까 덤마가 시켜서라고? 나이 30 넘게 처먹고 마마보이 짓이라니 소름 돋는다. 이건 시댁이 아니라 기생충이네. 강 대표님,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끝까지 가세요. 소영은 그 글자들을 눈으로 쫓았지만 통쾌함보다는 서글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가족이라 믿고 5년이라는 청춘을 낭비했다니. 밑 빠진 독을 진심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착각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흡혈귀는 결코 만족을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실의 유선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번호는 낯선 국제 전화였습니다. 소영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모든 연락수단이 막힌 상황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일본에서 벼랑 끝에 몰린 그 여자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김복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공포와 분노, 절망이 뒤섞인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강소영, 너 이 천벌 받으련 인터넷에 뭘 올린 거야? 내가 미쳤구나.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어? 호텔에서 당장 나가라고 난리고 카드도 안 되는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소영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상 위에 놓인 매니큐어를 집어들어 살짝 벗겨진 손톱 끝을 여유롭게 살피기까지 했습니다. 말 좀 해봐. 벙어리 됐냐? 당장 그 글 지워. 그리고 호텔에 돈 보내. 안 그러면 내가 한국 가서 내 회사 앞에서 목을 맬 거야. 혈서 써서 다 폭로할 거라고. 김복자의 목소리는 악을 쓰느라 쉬어 있었고 그 뒤로는 이상아의 울음소리와 이상수의 욕설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소영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는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평온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보네요. 전화기 너머의 고함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른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김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내가 내 시험이다. 내가 내 엄마라고. 이상호 씨가 회사 돈 5천만 원을 훔친 순간부터, 그리고 당신이 법인 카드를 훔쳐 일본으로 튄 순간부터 우리는 법적으로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현재 신분은 특수경제범죄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자이자 당신을 감옥에 보낼 고소인이고요. 내가 감히, 제가 왜 못합니까? 소영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죠. 회사 앞에서 목을 맨다느니, 혈서를 쓴다느니 하는 협박은 하지 마세요. 그런 신파극은 20년 전에나 통했죠. 지금은 법치 국가입니다. 회사 앞에서 난동 부리시면 업무방해죄만 추가될 뿐이에요. 지금 걸려있는 절도죄랑 업무상 횡령죄만 해도 칠순잔치는 감옥에서 하게 생기셨는데 형량 더 늘리고 싶으세요? 아, 참. 소영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일본 체류비랑 식비, 정 못 내시겠으면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보세요. 범죄 혐의로 강제 추방되는 국민을 위한 긴급 구호 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귀국길 편안하시길 빕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소영은 대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무실에는 다시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고 도로는 붉은 미등을 켠 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그 냉기를 느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호는 자신이 털 뽑힌 쥐새끼가 되어 대나대 광장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습니다. 퀭한 눈으로 글로우인 사옥의 로비 게이트에 사원증을 댔지만 기계는 날카로운 경고음을 내뱉으며 붉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거기 멈추십시오.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 실장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굽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나 이 실장이야. 기계가 고장 났나 본데 비켜. 이상호는 허세를 부리며 보안 요원을 밀치려 했지만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호 씨, 당신은 해고됐습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오가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파리떼처럼 귓가에 달라붙었습니다. 저 사람이야. 아내 돈 훔쳐서 지네 식구들 먹여 살린 그 셔터맨. 진짜 뻔뻔하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엄마가 법인 카드 들고 튀었다며? 콩가루 집안이네. 이상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수치심이 불이 되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빈털터리에 계좌까지 묶인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엄마와 형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이고
당장 밥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강소영 불러. 내 아내 만나게 해줘. 나 남편이라고. 그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고함을 치며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소영이 창피해서라도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소영이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딱 떨어지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머리를 흐트러짐 없이 빗어넘긴 그녀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변호사들과 임원들이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토를 순시하는 여왕 같았습니다. 이상호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해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소영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이상호는 콧물 눈물을 쏟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 엄마가 시킨 거야. 너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안 하면 나 맞아 죽는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너 사랑해, 소영아. 소영이 걸음을 멈추고 바닥에 엎드린 남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이 남자가 착하고 가정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조금 유약하긴 해도 심성은 고운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똑똑히 보였습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없는 비겁함이었고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멍청한 효도였을 뿐입니다. 이상호. 소영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또렷했습니다. 엄마가 시켜서 했다고? 그럼 내가 내 인감도장 훔쳐서 은행 갈 때 누가 내 목에 칼이라도 들이댔니? 내가 자금난 때문에 밤새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을 때 도박꾼 형한테 돈 보내면서 양심의 가책 같은 건 1초라도 느껴봤어? 이상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어린애 아니야, 이상호. 나이 35 먹은 남자가 언제까지 엄마 핑계 댈래? 소영은 변호사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그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법원 출석 요구서야. 내 명의로 된 차량 쥐꼬리만한 예금은 이미 가압류 걸어놨어. 내 어머니가 극은 8,500만 원, 그리고 내가 빼돌린 5천만 원,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야. 소영, 그러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이상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손을 뻗어 소영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소영은 더러운 오물을 피하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내다 버려요. 그녀는 싸늘하게 명령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이상호의 양팔을 끼고 짐짝처럼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질질 끌려가 회전문 밖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늦가을의 찬바람이 낙엽을 몰고 와 그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상호는 바닥에 엎드린 채 굳게 닫힌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것이었으나 이제는 영영 닿을 수 없는 그 세계를 보며 그는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일산의 아파트. 난방비가 연체되어 가스가 끊긴 집안은 냉동 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가죽 소파는 찢어졌고 바닥에는 잡동사니가 굴러다녔습니다. 일본에서 강제 추방되어 돌아온 김복자 가족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지옥이었습니다. 소영은 그들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채권 압류를 걸어 김복자가 유일하게 믿고 있던 전세 보증금마저 회사 손실금 변제 명목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비워. 오늘까지 나가라고 했지? 집주인은 재수 없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사기꾼들한테 세를 주어가지고. 경찰이 맨날 찾아오질 않나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못 살겠어. 사장님, 며칠만 더 말미를 주세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샤넬 코트를 입은 김복자가 집주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구해온대요. 제발요. 돈. 누가 당신네들한테 돈을 빌려줘. 집주인이 발길질로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사기꾼 집안인데
빨리 안 나가? 경찰 부른다. 인부들이 들이닥쳐 짐을 마구잡이로 포대 자루에 쓸어 담았습니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이상하는 명품 가방 몇 개를 품에 꼭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죽어도 팔지 못한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내 가방 건드리지 마. 이거 한정판이란 말이야. 기스나면 아저씨가 물어낼 거야? 물어내. 인부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낡은 전기밥솥을 자루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가씨, 오늘 밤 어디서 잘 지나 걱정하셔. 베란다에서 꽁초를 주워 피우던 이상수는 피골이 상접한 몰골로 떨고 있었습니다. 귀국하자마자 냄새를 맡은 사채업자들이 상어떼처럼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쟁이들이 무서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가? 넋이 나간 이상호가 텅 빈 거실 한복판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디 가긴 어디가. 내가 아냐. 김복자가 갑자기 이성을 잃고 달려들어 이상호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강소영 그년 비위 좀 잘 맞췄으면 재산 미리미리 빼돌려놨으면 이 꼴 안 났잖아. 이 등신 같은 놈아. 이상호는 뺨을 감싸 쥐고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내 식구는 낡은 트렁크 몇 개를 끌고 칼바람이 부는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의 얼굴에 닿은 눈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개중에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그 가족 아냐? 와, 꼴 좋다. 인과응보네. 김복자는 옷기드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뼛속까지 파고드는 수치심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 회사 자랑을 하며 동네방네 떵떵거렸는데 이제는 동네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습니다. 고개를 든 김복자의 눈이 차 안의 강소영과 마주쳤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앉아있는 소영은 추위에 떨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건조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이내 창문이 부드럽게 올라가 닫혔습니다. 검은 세단은 하얀 배기가스를 남기며 미련 없이 멀어져 갔습니다. 김복자는 뭐라 소리치려 입을 벌렸지만 목구멍으로 들이닥친 찬바람에 기침만 콜록거렸습니다. 그녀는 길가 화단에 주저앉아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끝내 대성통곡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 서울에는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힐 듯 엄숙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김복자, 이상호, 이상수는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허리가 굽고 흰머리가 성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소영의 등은 꼿꼿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피고인 김복자. 특수절도 및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금액이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이상호. 업무상 횡령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상수. 판사봉이 땅 하고 내려쳐지며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비록 집행유예로 당장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되었지만 김복자 가족에게 이것은 실형보다 더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체면과 신용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사회적 매장을 당한 것입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수많은 플랫이 세례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 소영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 대표님, 판결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소영은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고 맑고 단단한 눈빛을 드러냈습니다. 법은 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렸고
삶은 그들에게 더 긴 교훈을 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군중 너머의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성들에게 결혼은 빈민구제 사업이 아닙니다. 더더욱 희생 제물도 아니고요. 당신의 선의가 약점으로 취급받고 당신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때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그 흡혈의 빨대를 끊어낼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소영은 경호원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습니다. 2년 후 서울의 어느 허름한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와 하수구 악취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가 좁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을 켜지 않으면 캄캄했지만 전기세가 아까와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김복자는 다리 한쪽이 부러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쪽가위로 옷실밥을 뜯고 있었습니다. 인형 눈 붙이기와 함께 그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옆방에서는 이상수의 거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몸이 망가진 탓이었습니다. 이상호는 배달 대행을 하며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탔지만 산더미 같은 빚 이자를 갚기에도 벅찼습니다. 이상아는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못 견디겠다며 가출해 지방의 유흥업소로 흘러들어갔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구형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 글로우인이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했습니다. 창업주 강소영 대표는 보유 주식가치 급등으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여성 기업가로 선정되었으며 김복자의 손이 툭 하고 떨렸습니다. 가위 끝에 손가락이 찔려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강소영은 상장 기념 타종식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슈트를 입고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복자의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종류의 광채였습니다. 김복자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탁한 눈동자에 서서히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 소영이 처음 시집왔던 날의 추석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소영은 저렇게 예쁘게 웃으며 갖져낸 송편을 들고 와 어머니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에게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그때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더라면, 만약에, 하지만 인생에 만약이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강소영의 찬란한 영광이었습니다. 반면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김복자 가족에게 남은 길고도 절망적인 여생의 소리였습니다. 강소영은 단상에 서서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공기에는 기름 냄새도 곰팡이 냄새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와 성공의 향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더 높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옥은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만리까지 뻗어나갈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